맛있어. 맛있다. 집에 배고프구나. 그래도 1년 만에 오는데 음.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맞아. 어때? 회사는? 회사는 많이 적응을 했고 벤더의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 실감하고 있어. 그 전에 회사가 벤더의 위치에 있었고 벤더의 위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의 직접 상사는 아니고 분명히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우리 회사 우리 사장님인데 벤더사의 직원이 되는 거는 우리 회사 대표님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제 고객사의, 그러니까 광고주라고 나는 광고회사에 다녔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거든.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 많이 배우고, 근데 그렇게 그 벤더사에서 6년을 일했는데, 그러다 보면 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는 나한테 결정권이 없었고 지금은 내가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어떤 게 옳다 아니다 이런 방향성도 제시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조금 회사 내에서 그래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 그런 것 같아. 그때는 광고 일을 했으면 지금은 좀 아니야, 더 동일해. 동일하게 광고 회사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했을 뿐이지 지금 나는 IT 기업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은 정확히 동일한데 다루는 컨텐츠가 이제 재미가 조금 없어져가지고 현지화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번역이랑 뭐가 달라? 현지화는 말 그대로 현지에 맞추는 거야, 뭐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어로 쓰게 되면 미국 문화나 미국의 지역, 미국의 제품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내가 벤더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글로벌 IT 기업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카피를 쓰고 그걸 이제 현지화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카피를 쓰는 나라가 미국이고 영어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떤 걸 비유할 때도 미국의 팝 음악가 뭐 아니면 미국의 문화, 미국식 농담 그런 걸 이제 한국에 맞춰서 바꾸는 그런 것도 현지화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게 한국에는 들어올 예정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번역을 해서 낸다거나 이런 것도 현지화야. 상황을 이제 우리나라에 최적화할 수 있게. 현지화는 궁극의 번역이라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목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번역가들이라면. 왜냐면 어떤 글이나 책이나 뭔가를 읽었을 때 공감하지 않는 글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별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모든 글을 그런 식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컨텐츠가 아무래도 내가 이전에 다뤘던 컨텐츠는 그 기업은 B2C 기업이었거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렇게 해서 일반 개인들, 나나 너나 아니면 정말로 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데 내가 지금 일하는 글로벌 기업은 B2B 기업이야. 그래서 영업이나 마케팅 대상도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실제 한 명의 사람,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제품이 이 비즈니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 기술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뭐 특징,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전달이 많아서 조금 그 현지화의 요소가 좀 덜긴 하지. 그럼 그 전에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좀 감성에 맞아. 의존하는 게 많았다면 지금은 좀 더 전략적인 뭔가 번역이 그렇지. 많이 되겠네. 그러면 그 두 개 기업의 어떤 성격상의 차이도 있고 너가 지금 하는 업무를 다루는 그 프로덕트의 차이도 있긴 한데 공통점은 없었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보인다든지 뭐 공통적으로 B2B와 B2C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뭐 같은 뭐 주제가 있다든지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없어? 그런 컨텐츠들도 분명히 있지. 아무리 B2B 기업이어도 특히 뭐
밸류 페이지 같은 경우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어떤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면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인권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을 들이는 컨텐츠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앞서 일했던 그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는 섹션 자체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재 어떻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일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점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런 밸류 페이지도 너가 직접 번역을 한 거야? 그럼.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도 기업들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직접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플러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게 있어? 특히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 보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뭐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덜 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건물을 운영한다든지 그럴 때 그 서버를 구동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게 목표야 아니면 하고 있는 하고 거? 있어.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해? 그거를 매년 우리는 이때까지 이 목표를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회사에서 6년을 일하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는 달성을 하고 내년에는 그걸 더 얼마나 확장할 거고 이런 단계들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이제 이 기업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구동하는 거라서 사는 거야, 사실. 그 에너지를. 이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다. 그러면 우리 서버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이것만을 전력원으로 삼아서 이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사실을 기반으로 카피를 쓰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확히 나와 있어. 또 기업 차원에서 그런 뭔가 노력을 해서 재생에너지 원으로만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뭐 몇 그루의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그런 게 지속이 되면 조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런 면에서 상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내가 일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내세우고 있냐면 우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직원 수가 많은데 직원들의 출장 빈도를 크게 낮춘 거야. 그래서 굳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의 뭐 서버를 늘린다거나 확장성을 더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걸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직원 한 명이 이동하려면 비행기, 화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제품의 배터리를 제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충전기를 왜냐면 그 배터리 충전기가 우리가 한 제품을 예를 들면 핸드폰을 써. 그럼 핸드폰을 이거 쓰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면 얘 핸드폰 배터리도 있고 얘 핸드폰 배터리도 새로 생기는 거잖아. 그 충전기가. 그래서 여러 개를 갖게 되니까 아예 이거를 빼고 된다는 건데 어쨌든 덕분에 포장의 크기도 많이 줄고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다른 소재들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특히 그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폐 제품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새로 뽑아내기 위한 로봇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 뭐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것도 완전 100% 기존 노트북의 제품만 다 다시 재활용해서 만드는 새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을 갈아서 다시 예를 들면 알루미늄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지. 완전 새로 막 채굴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재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새 제품을 쓰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자원을 최대한 적게 쓰고 또 뭐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상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너한테 어떤 의미로 남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한 시간이지. 그렇게 뼈를 갈고 어. 열심히 일했는데도. 덕분에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추가로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 전 회사 벤더사에 입사했던 첫 해에는 나는 통역사나 번역가로서도 아직 뭐랄까 숙련되지 않은 음. 초년생이었지. 한 1-2년 차였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도 너가 다른 곳을 또 약간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분야를 거쳐왔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처음에 내가 일했던 곳은 공공기업, 그 다음에는 정부기관,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민간 벤더사. 벤더사였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기업에서는 번역보다는 통역이 내 주 업무였어. 근데 여기는 번역이 100%고 그 번역이 마케팅용 번역이고 정말 퀄리티 있는 번역을 요구하는 회사의 벤더사였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번역 통대를 나왔지만 사실 내가 번역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음. 하는 방법을 몰랐어. 어떻게 하는 번역이 잘하는 번역인지 몰랐어. 근데 여기서 들어와서 처음에 일하다 보니 정말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내 번역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덜렁대고 실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처절히 1년 동안 깨닫게 된 거야. 난 정말 잘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내가 천덕꾸러기였달까? 그 회사에서. 진짜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나한테. 나는 몰랐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 근데 나는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든 거머쥐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지.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내가 지금 있는 그때 당시에 회사 일도 하면서 추가로 책 번역을 받아서 하고 그러려면 이제 주말이고 뭐고 없는 거지. 명절이고 난 명절에 맨날 도서관에 있었어. 주말은 맨날 만화방에서 이거 번역하고. 만화방에서. 만화방 나 진짜 맨날 만화방에 돈 내고 번역하고. 근데 만화방만큼 조용한 데가 없거든 번역하기에. 그리고 번역하다가 힘들면 만화책 한 권 꺼내서 읽다가. 근데 그거 되게 만화책도 도움 많이 돼. 이런 짧은 그 글자 수는 되게 짧은데 확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음. 표현력도 있고 컨텐츠도 많고 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 번역을 하고, 번역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력도 늘겠지. 그리고 이래저래, 이거를 한국 독자가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게 예쁜 한국어로,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저절로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 제대로 된 번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하 모먼트라고 하잖아. 그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있던 회사는 이제 1년에 많으면 4번 정도? 한 달씩 출장을 가서 그런 일들을 번역을 하는데 그때 갔던 5월 출장에 내가 한 번역에 대해서 나의 보스인 그 주님이 나한테 우리는 이제 이름을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니까 가영님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어. 그 자리에서. 정말 조용히. 근데 그게 보상이 되는 거지. 그동안의 노력을. 그리고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느끼는. 지금도 약간 지금도 눈시울이 막 그 순간만 떠올리면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길고 길고 힘든 시간 가운데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그리고 자꾸만 힘들 때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나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한텐 누군가 인정을 받는 일. 이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진짜 한 사람만 인정해줘도 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일하는 속도도 빨라. 이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경험이 많고 많이 노력했고 많은 시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빨리 캐치를 하고 난 또 독서를 많이 하잖아. 알다시피. 책을 많이 읽다 보니 빠르게 컨텐츠를 파악하고 그걸 번역하는 속도도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빨라. 최대 2배, 2.5배까지 빨라. 그래서 어느 해에는 내가 연봉이 10%가 올랐어. 잘했다. 나 자신 잘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너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숙련되지 못했던 상태였지만 그 기업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이제 고생을 하면서 되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걸 잘 활용을 한 셈이잖아. 맞아.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요령이 생겼어, 이제. 그냥, 불안을 안고 사는 방법? 그냥 그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준비하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사실 통역사로 살 때도 내가 처음 맡아본 분야,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입사한 기업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기업인데 나는 전혀 일도 몰랐지. 근데 가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아서 늘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고 질문한 사람은 나였어. 그러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중에. 이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생각을 하는 사명감이거든, 그거는. 맞지. 질문도 보통 잘 안 하잖아.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어느 해에는 내가 정말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뇌과학에 대해서 통역을 하게 됐어. 그것도 5일간의 세미나야. 나 빼고 다 의사야. 그것도 뇌과학 의사. 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처음 들어봤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내가 통역을 해야 돼, 순차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았는데 자료가 PPT가 3,000장이 왔어. 나 그거 정말로 3,000단어가 넘겠지. 장마다 몇 개가 있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다 외워가지고 통역을 했지. 그리고 그 통역 첫날에 거기 계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학부를 의학을 전공을 하셨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공부하고 어느 정도 겉핥기식으로는 이해까지 할 수 있게 공부를 해서 가서 그것도 해내고. 지금도 스터디를. 지금도 스터디를, 지금 내가 2012년에 통대 우리가 입학을 했는데 지금 22년이니까 10년인데 10년 동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대단한 사람들.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동기들 보면은 다 하고 있어.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너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맞아. 행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습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괴롭거든. 나도 하기 싫어. 맨날 하기 싫어, 아직도. 근데 유재석이 그랬어.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걸 매일 해내야 된다고. 그니까. 또 재택근무 하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집 안에 있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긴 하는데 하여튼 조금 유연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마음이 편해진 건 맞지. 물리적인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너가 번역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주말에도 책 번역하고 맞아. 명절에도 일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회사 일하고 스터디하는 그런 개인 공부 시간 빼고는 그냥 너를 위한 시간들이잖아. 맞아. 돌아갔을 때 이제 너가 지금 4번째 기업인가? 회사가? 통대 졸업하고 나서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 이전의 경험들이 약간 커넥팅가 다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어? 그럼 물론이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그 전에 6년간 일했던 경험이 없었으면 나는 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있던 기업에 들어가서 배운 것도 나에게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재와는 별로 살이 되는 건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었고 그 전에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장차관 수행하는 그런 높은 분 모시는 경험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 음. 그리고 그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이번에 내가 이번 회사 입사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셨어. 그래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내 덕에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8년 가까이 못 봤는데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이게 사실 이게 점을 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표현이 그 세월과 그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더 크게 보자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 각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진짜 버릴 게 없더라고. 나도 맞아, 돌아보니까 맞아.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맞아, 돌아오고 이게 그게 결국에는 남는 건 사람이기도 맞아,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남기 때문에 맞아. 정말 그건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음.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여기서 정말 더러운 경험을 했으니까 완전 깽판 치고 나올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경험을 한 곳에서만 오래 가지는 것도 물론 전문적이고 좋지만 맞아.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게 또 좋은 게 그때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 또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맞아. 거잖아. 어딜 가든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 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저렇게는 절대 안 해야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더 해보고 싶어? 나는 사실 이제 나는 소설 번역을 하고 싶어. 음. 그게 내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또 정말 번역을 잘하는 번역가를 부러워해. 이번에 그 파친코라는 책을 나는 그 책을 사실 들어가는 말에 작가의 말에 작가가 굳이 거기에 언급을 했어. 번역가님의 노고와 막 그 일에. 근데 첫 문장부터 너무 훌륭해. 이거는 번역한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번역인 거지. 번역했다라는 거를, 이게 번역문이라는 거를 독자가 못 느끼게 하는 번역. 그런 번역이 사실 현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제 컨텐츠가 특히나 이야기라면, 소설이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통역사가 되기로, 통역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도 나는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통역사는 늘 언제나 새로운 걸 접해야 하잖아. 늘 컨텐츠를 읽고. 그리고 사실 내가 번역을 하게 될 줄 알았어,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든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나는 책을 번역하겠다, 소설 번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통대 준비를 한 거야. 그래도 꿈이 안 변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치. 어. 나도 방금 깨달았어. 내 꿈이 옛날부터 그거였구나. 그래도 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또 이제 지금 회사 말고 다음 회사에서도 어떤 경험을 쌓을지 모르지만 그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냥 다만 한 가지 원하는, 내가 나에게 바라는 건 좀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조금 안주하고 싶거든? 안주하고 싶어지는데, 그럴수록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마음이야. 나도 이게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 계속 생산을 하고 싶은데 생산자가 나만 일 필요는 없잖아. 다른 사람이 가져온 아이디어를 내가 이제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K 드라마나 K 영화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처럼 영화로 만들면은 수출도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대놓고 환경이면 안 되는 거지. 그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짝사랑의 이야기인데 누가 계속 나한테 선물을 보내줘. 난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 아침에 오면은 뭐 선물이 와 있고 학교에 갔는데 선물이 도착해 있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또 선물이 와 있어. 난 자꾸 받기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받으니까 이젠 싫어. 막 누가 보낸지 관심도 없고 그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자연인 거지. 자연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거 정말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독자였으면
뒤통수 맞은. 이거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꿈이었다. 이게 다 꿈이었다. 완전 사람들이 이 선물을 보내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 영화 봤어? 돈 룩업?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 그거는 보기 전에 환경 영화인지 알고 봤어? 아니? 그거 봐. 아니 근데 그게 환경 영화라서 실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서 이게 아 환경 영화였네라고 깨닫지도 못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의도한 걸까? 그래? 그게 환경 아니, 근데 그 아니 그 소행성이 아니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게 환경 문제야? 아니 이게 환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행동을 변화해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래. 환경 메시지 하면 항상 그 영화가 나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환경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너가 이해를 못했던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난 그걸 보고 내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뭔가에 대해서 그게 환경이든 아니든 어떤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술수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막판에 사실 나 자연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나는 그 리뷰 남길 것 같아. 야 이씨 짜증나. 읽지 마. 끝까지 보지 마세요. 아 짜증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